하루에 소 4마리가 방출하는 메탄의 양이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네, 예. 맞습니다. 덴마크가 그래서 지난 여름에 세계 최초로 메탄세 또는 뭐 탄소세 이거를 축산 산업에 부과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소 트림세. 돼지 방귀세.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쌀 소비량보다 그럼요. 육류 소비량이 늘었다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이 60kg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국민들은 섭취하고 있는 거죠. 가축 입장에서 보면요. 소, 양 이런 동물들 방귀 뀌고 트림하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 두 번째 소식은요. 가축은 죄가 없다. 가축 얘기면 아마도 뭐 우리 방송의 특성상 메탄? 가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메탄이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냥 천연가스에도 들어있고 뭐 사실 많다고 하죠. 음식물 뭐 처리할 때도 생기고 하수처리 시설에서 생기고 뭐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는 다 생겨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험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이게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짧은데 이게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UN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의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우리 1850년 이후에 지구 온난화에 지금까지 끼친 영향의 30% 정도를 이제 메탄이 기여한 거다라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메탄 배출의 주범 중에 하나로 우리 기르는 소, 양, 염소 꼽힌 겁니다. 이걸 기르는 우리의 인간의 목축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탄이 참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것이 배출량 자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은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은데 이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은 한 25~30% 정도 최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 메탄의 배출 제일 큰 배출원이 농업, 특히 축산 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축산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제일 많이 먹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에 이제 쌀에서 이 육류 소비로 많이 이 식생활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드는 과정에서 다 결국 이 메탄 배출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기 만족, 이 먹는 과정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때 나오는 메탄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된다. 이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요. 가축 입장에서 보면요. 뭐 소, 뭐 양 이런 동물들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원래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영양소를 더 많이 이제 흡수를 하기 위해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발생하는 미생물 소화 과정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소는 소화하고 방귀 뀌고 트림하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 뭐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양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하루에 소 4마리가 방출하는 메탄의 양이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기 먹을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고. 맞습니다. 덴마크가 그래서 올해 지난 여름에 세계 최초로 메탄세 또는 뭐 탄소세 이거를 이제 자신들의 그 축산 산업에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30년부터 이 농축산업 분야의 탄소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건데 덴마크는 사람보다 돼지가 많은 나라 아니에요.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소 트림세. 돼지 방귀세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이제 금액으로 뭐 환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많이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톤당 우리 돈 한 6만 원 정도. 이게 막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이제 농가가 좀 친환경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게 뭐 친환경 목축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전환할 수 있게 좀 보조금도 지급하고 해서 그렇게 걷어진 세원을 가지고 농업 쪽에 어떤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인 좀 거죠. 근본적인 개선을 좀 추구를 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육류 소비가 좀 늘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작년에 쌀 소비량보다 더 육류 소비량이 늘었다고도 1인당 하고. 육류 소비량이
60kg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국민도 이제 섭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여기저기서 좀 가축의 메탄 배출을 좀 억제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메탄 저감 물질을 이제 가축 사료에 섞는 거예요. 첨가제.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소 뱃속에 원래 사는 그 미생물의 메탄 배출 활동을 억제하는 첨가제 연구를 유럽에서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상황도 보니까 이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메탄 저감제를 배합 사료에 첨가한 저메탄 사료 이제 성분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유럽에 먼저 인증받은 사료가 있는데 네덜란드 DSM사의 보베어 10이라는 메탄 저감제를 첨가를 해서 작년부터 좀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인증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메탄 감축량을 약 29%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 돼지에게 건강상에 나쁜 영향은 없겠죠, 설마. 근데 사실 그걸 연구하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 기사들을 보면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첨가제를 개발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게 소의 소화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방해되지 그럼요. 않아야 되고 소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일단 소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첨가제를 개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뭔가 다른 방법, 친환경적인 네. 주거를 위해서 좀 근본적인 개선, 아까 덴마크가 하려는 그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국내에서도 연구도 이런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빠르면 이제 다음 달 연말쯤에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저메탄 사료 개발 소식이 들릴 것 같고 또 서울대 연구진이 대장균을 첨가해서 만든 메탄 저감 사료 첨가제를 만들었다는 그런 소식이 좀 그렇군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의 저메탄 발생 사료 첨가제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결국 육류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줄이기는 매우 힘드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메탄가스를 발생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조금이라도 좀 완화에 도움되게 하자. 이런 식의 기술적인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나오면 좋긴 한데 우리 방금 앞에 소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다. 어드밴스드 리사이클링 기술을 썼는데 결국 그게 50년 넘게 홍보를 해왔는데 거짓으로 좀 법적인 판명까지 난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판명이 난 거잖아요. 검증을 했더니. 그래서 이런 첨가제가 오히려 동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눈속임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런 기술 개발하는 거를 좀 의미가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은 결코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어떤 메탄 저감 온실가스 저감 방식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이제는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고 줄일까요? 아니 요새 인공육 대체육 얘기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육류 소비, 생산 소비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면 사료 공급이 제약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소비 쪽에서의 변화 이런 것도 또 심지어는 곤충을 통한 어떤 단백질 섭취 이런 쪽도 좀 앞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메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발생원이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축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탄이 사실 너무 일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메탄 저감 노력이 앞으로 좀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탄 배출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지하에 묻혀 있대요. 영구 동토층 지하에, 그다음에 지중해 지하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묻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기후변화 이제 현상으로 인해서 지각 현상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그 지하에 있는 게 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몇 년에 몇 도씨, 몇 년에 몇 도씨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배출이 확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기후변화 현상이 얘를 지하에 있는 메탄을 끄집어내서
이게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에. 네. 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메탄에 대한 연구는 더 앞으로 진지하게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메탄 저감 관련해서 글로벌 합의를 처음으로 그래요. 했습니다. 맞아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이고 네.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150개국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미국도 뭐 유럽연합도 속속 메탄 저감 규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메탄은 배출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인간이 컨트롤하기 힘든 면도 있는데 제가 또 좀 보니까 그 가스관이 있잖아요. 가스관에 구멍이 숭숭 나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메탄 가스도 있대요. 이런 걸 우리가 탄루 배출량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센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충분히 유지 보수 관리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